네,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미국 정신과 전공의 수련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미국 병원과 한국 병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미국 레지던트 생활이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강의는 제가 전공의 생활을 이제 두 번 한 몇 안 되는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한국에서의 전공의 경험, 미국에서의 전공의 경험을 비교함으로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 강의에 담아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서울대학교 병원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병원 그 해화동에 있는 캠퍼스가 메인이었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도 이제 몇 개월간 파견을 갔고요. 그리고 시립 보라매 병원이 제가 전공이 2년 차 때 이제 처음으로 저희 그 수련 프로그램에 편입이 돼서 제가 굉장히 초기에 이제 파견 갔던 기억이 나고요. 성안드레아 병원, 경기도 이천에 있는 300병상 정신건강병원, 여기에서 한 반년간 실습을 돌았는데 현재는 안타깝게도 폐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초에.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주된 병원들을 이제 돌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수련받은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그 셰퍼드 프렛 병원이라는 이제 300병상의 정신병원을 이제 수련을 돌았고요. 기간으로 따지면은 한 반년 정도 이제 병동 실습을 돌았고, 저는 여기서 1년간 이제 3년차 외래 실습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당직을 이 병원에서 쓴 걸 치면 꽤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메릴랜드 대학병원 다운타운 캠퍼스와 미드타운 캠퍼스에서 주로 이제 컨설트와 입원 병동 일을 여기서 많이 했고요. 그 스프링필드 스테이트 하스피탈이라고 이제 주립 병원이 있었어요. 메릴랜드 주에서 운영하는 병원인데, 여기는 이제 그 법률 정신의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이랑 관련된 이제 뭐 재판을 기다리는 환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는 병원이었는데, 여기도 짧게 1.5개월 돌 기회가 있었고, 이제 저희가 MPRC라고 부르는 메릴랜드 사이키아트릭 리서치 센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짧게 1, 2개월 정도 실습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받은 두 도시는 정말 다른 도시예요. 이제 서울은 이제 동아시아의 굉장히 대도시죠. 인구가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 그 수도권을 합치면 거의 2천만이 넘어가는 엄청나게 큰 도시고, 볼티모어는 그에 비해서 미국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는 모를 수도 있는 도시예요. 워싱턴 DC에서 이제 30분 정도 북쪽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나오는 도시인데, 도시 자체는 인구는 한 50만 정도고, 이제 한 지난 50년에 걸쳐서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100만까지도 갔던 그 날이 있었는데, 이게 지난 50년간 점점 인구가 줄고 도시가 좀 쇠퇴를 해서 지금은 50만. 대신에 이제 도시 주변의 교외 지역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볼티모어라는 도시를 우선은 좀 맥락을 알아야겠는데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은 전국적으로 그 피살률이 굉장히 높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도시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고, 또 그 이제 마약류 과복용에 의한 사망률이 거의 전국에서 제일 높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오피오이드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마약이 성행하는 도시고, 또 폭력과 그 총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발표이기 때문에 양국의 모든 수련 프로그램의 평균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고요. 저희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공인 선발 과정의 차이를 우선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매치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공의를 선발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10명을 뽑아야 되면 100명을 인터뷰를 합니다. 10배수를 인터뷰를 하고, 그 지원자 입장에서도 이제 한 군데에 합격하는 건데 인터뷰는 한 10군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제 자기가 우선순위 리스트를 적어냅니다. 지원자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러면은 컴퓨터가 그거를 우선순위를 조합을 해서 그 발표 날에 너는 여기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정해줘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시스템이고, 대신에 한국은 개별 지원이죠. 한 군데씩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사전 접촉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내정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미리 인사드린다는 개념도 있고 이런데, 이게 뭐 매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불합격할 가능성이 없고, 이게 우선순위를 통해서 이제 대안들이 많이 생기는데, 한국은 좀 이제 한 군데에서 뭐 경쟁이 한 2대1쯤 되는데 해볼래 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고 도전을 했는데 떨어지면 이제 좀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다음 해에 뭘 해야 되는지 이제 다른 수련을 받을 기회가 좀 박탈당하는 그런 대안이 부족한 그런 면이 있고요. 미국에서의 특징은 지원 서류에 추천서가 들어가요. 그래서 추천서를 한 4장 정도 본인이 굉장히 가까이 일한 교수님으로부터 4장의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고, 추천서가 보통 2장 이상이 돼야 좋은 추천서라고 인식이 돼서 길게 자세한 좋은 추천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CV라고 이제 이력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의 인생 어떤 경로를 굉장히 잘 녹여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신과를 지원해서 왜 잘 할 수 있는지, 내가 정신과와 관련된 어떤 일을 살면서 해왔는지 이런 거를 자세히 나열을 해야 되고, 자기소개서에서는 이제 그런 걸 스토리를 잘 엮어서 자신을 잘 포장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 지원할 때는 대신에 의대 성적이 제일 중요했어요. 뭐 국가고시 성적도 중요하고 뭐 인터뷰도 하긴 했지만 무엇보다 제일 당락을 좌우했던 거는 의대 때 그 학점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교수님 한 3-4명을 30분간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잡고 이제 선발 과정을 이제 지원자가 겪게 되고, 이런 거를 한 10군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모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과정을 해야 됐으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한국에서는 이제 서울대병원의 경우는 패널 인터뷰를 한 15분 동안 했던 것 같고, 케이스를 주고 이제 케이스에 관련된 질문들을 몇 가지를 했던 것 같고, 영어 논문 독해 시험이 있었던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합격자 다양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메릴랜드 대학의 정신과 프로그램이면 이제 해당 의대에서 온 레지던트가 50% 미만이에요. 저희 연차에는 굉장히 메릴랜드 대학 출신이 많은 편이었는데도 17명 중에 7명이 메릴랜드 대학 출신이었고, 그 외 연차에서는 한 2-3명이 메릴랜드 대학 의대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저희 동기 같은 경우는 다 서울대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100%. 다양성이 좀 떨어지죠. 다음은 이제 인턴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우선은 인턴이라 함은 그냥 1년차 전공의를 말해요. 미국은 한국처럼 인턴 과정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1년차 때는 뭘 하냐 하면 6개월간은 파견을 갑니다. 신경과나 내과 주치의로. 대신에 당직 같은 건 주지 않아요. 밤당직은 주지 않고 낮에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팔려가는 6개월이 끝나면 정신과에서 일하는데 1년차는 되게 편해요. 이제 워밍업처럼 주말 당직 없이 근무를 하고 평일 당직도 뭐 12시 전에 집에 보내주고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한국은 12개월 동안 정말 다양한 과에 팔려 다니면서 이제 허드렛 일 같은 많은 일을 주로 하고, 소속은 이제 교육수련부로 돼 있어서 약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그 좀 씁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이번 병동 수련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환자 보는 숫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이제 한국에서는 전연차가 환자를 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RN연차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구조였는데, 미국은 전반적으로 고년차가 일을 더 잘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일을 더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차이가 있고, 병동에서 일하는 기간은 미국이 훨씬 짧았던 것 같아요. 한 4개월. 한국은 이제 1년 이상 병동에서 일했던 것 같고요. 미국은 퇴근 시간이 빠르죠. 4시면 퇴근을 했던 것 같고, 또 큰 차이점은 미국은 항상 팀이랑 같이 환자를 면담을 해요. 그래서 환자 면담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항상 뒤에서 보고 있고, 의대생도 보고 있고,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같이 면담을 해요. 그러니까 한 4명이, 3, 4명이 보는 앞에서 면담을 해야 돼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떨렸죠. 누가 이렇게 많이 보는 데서 면담을 이렇게 자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시스템의 좋은 거는 면담이 끝나고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좀 부족한 면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고칠 기회가 많아진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까먹은 게 있으면은 뭐 교수님이나 사회복지사, 의대생이 이제 내가 이제 나 끝났는데 혹시 뭐 추가할 사항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이제 한 명씩 끼어들어서 이제 나머지를 메꾸는 이제 그런 구조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뭘 놓쳤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요. 한국은 그에 비해서 단독 면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필요시에 교수님이 이제 같이 가서 면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기대치는 전공의가 단독으로 면담하는 구조였습니다. 네, 병동 미팅도 횟수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매일 병동 미팅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레지던트가 주로 리드를 하거든요. 말을 레지던트가 제일 많이 하고 나머지 뭐 간호진이나 사회복지사 다른 치료군들이 환자를 이해할 수 있게 레지던트가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을 약간 털면서 배우는 약간 이런 구조고 케이스 매니저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퇴원할 환자가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고 퇴원에 혹시 뭐 장애물이 없는지 계속 확인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케이스 매니저라는 직군이 없어서 좀 인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퇴근 전에 당직 인계를 되게 빡세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만약 자기 환자들 한 명씩 이제 인계를 하면서 이 환자한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라 이런 지침들을 많이 인계를 하고 퇴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서는 뭐 6, 7시에 보통 퇴근을 했었는데 뭐 이런 인계할 시간이 없죠. 바로 갔던 기억이 나고 당직은 알아서 이제 환자 파악을 이제 노트를 통해서 의무 기록을 통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또 차이점은 이제 강제 입원된 환자 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판사님이 병동으로 와서 행정판사라는 이제 직함을 가진 분들이 와서 이제 이 환자가 강제로 입원된 게 합당한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원하면 본인이 들어와서 변호사, 이제 국선 변호사랑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자기 방어를. 나는 여기 있을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그래서 집으로 가는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입원이 강제로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은 보통 입원을 잘 안 시켰어요. 또 강제로 약을 이제 투여해야 되는 환자,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먹는 약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데 이 환자가 약을 먹어야만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강제로 약을 주사로 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약사로 구성된 어떤 이런 위원회가 매주 와서 이제 그런 케이스를 이제 리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응급실은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한국과 미국 모두 응급실의 어떤 업무 자체는 목적은 똑같아요. 환자가 오면 중증도를 파악을 해서 이제 입원시킬지 말지를 파악하는 게 주 업무거든요. 안전한지 아닌지, 이 사람이 너무 흥분됐는지 아닌지를 이제 파악하는 게 핵심인데, 미국은 이거를 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이 있었어요. PES라고 불리는 Psychiatric Emergency Service라고 이제 응급실이 있으면은 그 옆에 독립된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환자들이 대기하는 벽으로 막히고 이제 폐쇄된 공간이 있었는데 한국은 그냥 응급실에서 이런 정신과 환자도 같이 봤었죠. 음, 미국의 특징은 밤에 정신과 환자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그러니까 밤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집이 없으신 분들이 거리에서 자기 힘드니까 병원에 와서 자려고 이제 많이 오는데, 많게는 밤에 한 15명까지도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 한국은 반면에 밤에 그렇게 환자가 많지 않거든요. 진짜 심하게 이제 뭐 자살 시도를 하거나 뭐 자살 사고가 나거나 공격적인 환자들이 가끔 구급차에 실려서 오는 것 빼고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진짜 많이 왔던 밤에 한 4명 정도 환자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독립된 공간이 필요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입원해야 되는 환자를 그 입원 병원을 알아봐주는 그 전담 부서가 있었거든요. 전담 부서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이 환자 입원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거기서 병원을 알아봐 줬어요. 그래서 몇 시에 여기까지 가는 앰뷸런스를 우리가 불러줄게, 이런 식으로 답장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밤에 입원해야 되는 환자가 오면 진짜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전공의가 직접 여기저기 병원에 전화를 해서 거기 이 환자 받아줄 수 있냐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막 새로운 환자가 들어오고 이러면 진짜 이제 정신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는 환자 군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꾀병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말링거링이라고 하는 그 꾀병 환자가 많이 왔고, 아까도 말했듯이 홈리스들이 많이 주로 밤에 많이 왔고, 한국은 정말 보호자들이 아무리 환자들이 상황이 안 좋아도 그렇게 쉽게 막 연을 끊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동반해서 퇴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의료비가 부담이 많이 돼서 그런지, 특히 마약 문제가 엮여서 그런지 몰라도 가족들이 이렇게 연을 끊고 막 그 다른 주로 이사하고 막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쉘터라고 그 이제 쉼터 같은 데로 이제 환자를 퇴원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뭐 크라이시스 베드나 뭐 이제 연계만 해주는 클리닉 뭐 이런 데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다음날 아침에. 그리고 랩어라운드 서비스라고 병원에서 이제 잘 추적이 안 되는 환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그런 전담 서비스에 연락해서 퇴원시키고 이러는 옵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거를 이런 것 중에 이제 어떤 자원을 이용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도 수련 과정의 일환이었어요. 또 차이점은 미국은 타 병원의 의무 기록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는 아니더라도 이제 연계돼 있는 병원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의무 기록 양이 되게 많았어요. 한 환자가 오면 타 병원 의무 기록도 봐야 되고, 또 Controlled Drug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뭐 마약류라든지 어떤 뭐 벤조류, 이런 수면제류 이런 약들을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이력이 없는지 이런 거를 다 조회를 해서 절대 환자들 말만 믿지 않게 수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은 그 닥터 하우스가 그 TV쇼에서 말한 것처럼 언제든지 거짓말을 사실 할 수 있고, 저도 사실 환자로서 거짓말을 한 적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는 무의식적인 거짓말, 자기 보호를 위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록들을 확인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응급실에서 미국에서 수련을 받으면서는 이런 객관적인 다른 의무 기록을 이렇게 매시업해서 어떻게 그 계획에 이제 반영을 하냐, 이런 거를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또 차이점은 에스퍼트라고, 그 약물 환자들이 이제 다른 정신과 문제는 없는데 약물 뭐 디톡스나 어떤 그 withdrawal 문제, 그런 금단 증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에스버트 서비스 스태프한테 연락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곳으로 이제 환자들을 퇴원시켰던 기억이 나서, 제가 일한 경험으로 보면 미국 응급실에서 일할 때는 혼자 일한다는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일하면서 외롭고 항상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약간 환자 한 명 더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노인 정신의학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얼마나 노인
그 교육이 평균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안 할 수도 있는 그 교육을 4개월 동안 받았거든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팀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동기 중에 이 팀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한국에서는 외래도 보고 뭐 컨설트도 보고 병동 환자도 보고 정말 다양한 일을 그 4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일이 정말 많았고 그 전공의 사이에서는 힘든 블럭이라고 되게 소문이 많았는데 미국에서는 노인 그 교육이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한국도 뭐 제가 평균적인 경험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노인 병동에서 1.5개월 일하는 게 거의 전부거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뭐 인지기능 평가하는 법을 이제 모카라는 툴을 사용해서 이제 배우고 이제 전기 치료를 5회, 5케이스 이상 이제 경험하는 게 이제 필수로 되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와의 차이점은 저는 모카라는 툴은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거의 이거를 핵심으로 쓰더라고요. 주로 쓰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세라드라는 툴을 썼는데 이제 모카는 굉장히 짧게 걸려요. 이제 뭐 길지 않게 뭐 10분 전후로 환자 인지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툴인데 세라드는 연구 목적이 좀 강한 것 같거든요. 그 임상적인 목적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이걸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차이점은 환자가 흥분한 환자, 노인에서의 흥분한 환자를 마주했을 때 한국에서는 뭐 올란자핀이나 퀘타이핀 이런 약을 많이 썼거든요. 2차 항정신병 약이라고 불리는 약들인데 미국에서는 제가 이 약을 쓰려 그러면 항상 할로페리도를 먼저 그 왜 할로페리도를 못 쓰는 이유가 있냐를 항상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논문에 의거하면은 아직까지는 할로페리돌이 그 주래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의 결과를 양을 고려했을 때나 뭐 질을 고려했을 때도 할로페리돌 신약은 아니지만 이제 가장 증거가 많다, 효과가 있다는. 그래서 할로페리돌 옛날 약이지만 굉장히 미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었던 것 같고 노인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새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미국, 한국 모두 노인 정신의학 펠로우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1년짜리 펠로우십이 있고 미국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펠로우십은 아닌데 노인 환자를 많이 보고 싶어하는 그 레지던트들은 졸업하고 이 펠로우십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노인 전공으로 하시는 교수님 밑에서 펠로우십을 하는 옵션이 있었고요. 소아정신과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 모두 뭐 일하는 것 자체는 뭐 병동과 외래 이제 이런 건데 업무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수련 기간을 보면 저는 한국에서는 4개월간 일을 했고 미국에서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이 있고 소아 펠로우십에 가고 싶다 하면 뭐 3개월을 채울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은 뭐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입원 병동 치료에 대해서는 대신에 이제 3년 차 때는 1년 걸쳐서 소아 환자를 몇 명을 봐야 돼요. 뭐 적게는 3명부터 펠로우 지원자는 뭐 10명까지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ADHD 진단에 있어서 두 나라의 수련의 차이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밴더빌트 설문지라는 걸 많이 쓰고 한국에서는 진단을 하는데 심리검사를 많이 의존을 해요. CPT라는 거를 의존을 많이 해서 저는 이게 진단의 필수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이 검사가 논란이 많은 검사라고 하면서 이걸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검사에 나오는 그 능력이랑 실생활에서의 능력이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테스트 능력이 좋아져도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상응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진단 툴로 쓰기에는
부적합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완벽하진 않다 해서 그냥 설문지로 진단을 하는 추세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미국은 양육권을 주에서 가져간, 차일드 프로텍티브 서비스에서 이제 가져간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입원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입원 병동에 꼭 이런 사람들이 몇 명씩 있거든요. 근데 한국 병동은 이게 병동비 자가 부담이 굉장히 커서 주로 이제 부유한 집의 자녀들, 환자들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군의 차이가 있었고, 외래 교육을 차이를 보면은 한국에서는 교수님 외래 참관하고 뭐 오더 입력하고 주로 이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은데, 물론 그 이후에 자기가 환자를 몇 명을 이제 외래에서 보겠다고 하면은 본인이 볼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환자는 내가 관리하고 이거를 일주일에 1시간씩 그 이제 교육시켜주는 슈퍼바이저가 있어서 1시간 동안 이제 그 일주일 동안 몰랐던 거를 질문을 하고 뭐 내가 했던 치료가 맞는지 검토를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트렌드가 어렸을 때 어떤 큰 트라우마, 감정적인, 육체적인 그런 학대, 또 어떤 뭐 자연재해에 노출된 거, 아니면 뭐 유기, 뭐 이런 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런 이제 developmental trauma disorder라고 하는데 이게 DSM 진단 기준은 아니에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진단 기준은 아닌데 이제 이런 거의 실체를 지금 파악을 인정을 하고 약간 교육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제가 한국 전공의 때는 이 개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는 근데 이 교육이 굉장히 지난 몇 년 동안 강조가 되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었고 한국과 달리 학교 특수교육 계획에 의사가 관여하는 거를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IEP라고 하는데 일반 공립 학교에서도 미국에서는 특수교육 그 플랜을 이제 주거든요. 그러니까 공립교육이라 그래서 저 환자들이 이제 학습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방치를 하면 이게 법적으로 어긋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플랜을 세워서 학부모가 공유를 하는데 의사는 이제 환자를 잘 아니까 이 부모를 도와서 어떻게 하면은 이 플랜을 최대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플랜을 받을 수 있나 이거를 같이 같은 편에 서서 약간 고민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기억나는 거는 그 소아병동 실습을 하는 동안에 북리딩을 해서 같이 책을 읽고 저희한테 따로 수업을 많이 해주시려는 노력을 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소아정신과 펠로우십이 별도로 있어요. 2년 동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차이점은 미국은 이제 소아정신과 펠로우를 한다고 하면 성인 정신과 레지던트 과정을 1년을 깎아줍니다. 제가 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3년 만에 이제 성인 레지던트 과정을 졸업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developmental trauma disorder라는 개념에 대해서 쓴 이제 이런 개념을 정립한 사람 중에 이제 닥터 반델 콜크라고 여기 버스턴 유니버시티에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한국판 번역이 돼 있어요. 몸은 기억한다라고 영어 제목은 The Body Keeps the Score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신과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되게 명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분 중에 정신과 수련을 받고 있거나 나중에 정신과나 심리학 관련된 분야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은 꼭 읽기를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Forensic Psychiatry, 한국에서는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한국에서는 이 감정 케이스가 그 전문의 획득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한두 케이스를 봐야 됐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제 환자로 감정 환자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전공의가 본 환자를 코사인해서 옆에다가 그냥 사인을 더해가지고 제가 같이 본 것처럼 해서 전문의를 땄는데, 미국에서는 대신에 감정 케이스 자체가 필수 업무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스프링필드 스테이트 호스피털처럼 주립 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환자와 얽힌, 자기 환자와 얽힌 법적인 문제에 대한 컨셉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환자가 재판에 설 능력이 있는지, competency to stand trial이라고 하거든요. CST라고 하는데, 이게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재판이 미뤄져요. 이 능력을 다시 얻을 때까지. 그때까지 정신과 치료를 하고, 그 환자가 정신과 질환이 너무 심해서 이 사람은 그 어떤 죄를 저질러도 이게 유죄가 아니다라고 판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컨셉에 대해서도 배우고, 드럭 코트라고, 이 환자는 마약 중독 문제 때문에 이제 뇌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마약이랑 관련돼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드럭 코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죄를 때리는 대신에 이 사람이 치료를 강제로 받아야 되는 그런 임무를 주는 거죠. 저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 자기 환자들 중에 이제 드럭 코트도 왔다 갔다 하는 환자도 보고, 이제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는 짧지만 1.5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포렌식 사이카이트리는 1년짜리 펠로우십이 따로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펠로우십이에요. 이거를 전공을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정신과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펠로우십이라고 들었어요. 대신에 이제 1년 동안 그 서류 작업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바쁜 펠로우십인데, 그래도 이제 1년만 참으면 이제 떼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문 정신의학입니다. Consultation Liaison이라고 하는데, 다른 과랑 협동해서 병원에서 하는 정신의학을 말해요. 미국과 한국은 뭐 기간 면에선 비슷해요. 미국이 3개월, 한국은 4개월 이 정도고, 대신에 케이스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국에서는 하루에도 뭐 5건 이상 새로운 케이스 요청을 받았고, 뭐 재진 환자도 한 5명 이상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봐서, 시작하는 시간은 뭐 9시, 10시로 늦었지만 뭐 퇴근은 뭐 거의 8시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바빴어요. 대신에 미국이 숫자로 보면은 굉장히 케이스가 적죠. 새로운 환자 하루에 한두 명, 그 이제 다시 봐야 되는 환자들 한 3, 4명인데, 한국과의 차이는 이 다시 봐야 되는 환자를 누가 판단을 하느냐 하면 컨설트 팀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목록으로 두고 있다가 새로운 케이스로 온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이제 표에다가 환자를 정리를 해놓고, 이 환자를 언제 다시 봐야 되냐 이거를 컨설트 팀이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계획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 환자는 뭐 매일 보고, 예를 들어 자살 사고가 있는 환자는 매일 봐야 되고, 뭐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뭐 2, 3일에 한 번, 뭐 정말 뭐 크게 이제 매니지가 필요 없는 환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봐야 된다. 이렇게 팀에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메인 팀에서 오늘 와서 봐줄 수 있어라고 강하게 말하면 또 가서 보긴 해야 되고요. 이것도 역시 팀 플레이였어요. 미국에서는 교수, 레지던트, 의대생이 항상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환자를 셋이 같이 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제 퇴근할 때 교수님이랑 플랜을 상의하는 구조였는데, 좀 한국에서 아쉬웠던 거는 교수님이 환자를 어떻게 면담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거를 교수님의 사고 패턴을 굉장히 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었어요. 이제 주요 업무는 한국에서는 선망 환자, 딜리리움 환자를 많이 받고, 자살 사고 있는 환자나 뭐 우울이나 그 불안까지도 많이 봤는데, 그 미국에서는 우울 불안까지 볼 그 인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 다 외래로 보내고, 그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capacity evaluation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어떤 의학적 평가, 의학적인 동의서를 사인을 할 때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평가하는 업무가 굉장히 메인이었고, 그래서 탁과에서 어떤 수술을 앞두고 이 환자가 동의를 거부를 했어요. 이 환자가 거부할 능력이 있는 건지를 이제 정신과에 많이 문의를 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출동해서 이 환자가 이제 과연 그걸 거부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AMA라는 거는 환자가 의료진의 권유를 무시하고 퇴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밤중에 환자가 나 집에 가겠다 할 때 그 환자가 이제 집에 가는 판단을 할 그 능력이 되는지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업무를 정신과가 했었고요. 그 선망 케이스도 물론 있었고, 한국과 차이점은 미국은 저희 병원에 트라우마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다친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실제로 자살 사고를 하고 오는 환자들을 면담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뛰어내렸는데 이제 사신 분들, 또 뭐 총으로 이제 쐈는데 이제 총알이 이제 빗나가서 산 분들 컨설트를 받던 것 같습니다. 또 이상하게 미국 환자들은 한국 환자들보다 거칠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환자들이나 그런 환자들을 많이 받고, 전반적인 카타토니아라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카타토니아라고 하는데, 쉽게 이거를 많이, 이런 게 의심되는 환자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는 정신과에서 트렌드가 바뀌어서 약간, 제가 미국 수련이 더 뒤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아마 한국에서도 지금은 카타토니아를 많이 볼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독 컨설트는 별도의 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독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걸 컨설트 팀이 같이 보면은 그게 너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독팀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자문 정신의학도 미국은 펠로우십이 1년짜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이 펠로우십에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국도 자문하시는 교수님 밑에서 펠로우십을 하면 좀 더 자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은 중독입니다. 중독은 기본적으로 한국, 미국 모두 어떤 물질에 중독되거나 이제 그게 몸에서 빠져나갈 때 금단 현상 일어나는 거를 관리하는 이제 그런 게 목표거든요. 대신에 미국은 종류가 훨씬 많죠. 뭐 코케인이라든지 오피오이드.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류예요. 그러니까 오피오이드 문제도 있고 MDMA, 메암페타민, 이거는 필로폰이죠. 그리고 실로사이빈이라고 이제 버섯류에서 나오는 마약. 그리고 뭐 일반 정신과 약인 이제 코타이피나 이제 부프로피온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한국에서는 술, 담배 이제 문제가 주였고, 이제 벤조나, 왜냐하면은 그 마약류 진통제가 한국은 길거리에 돌아다니진 않아서, 요즘은 뭐 나이트클럽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도 들었는데 주로 처방전으로 나간 그런 이제 마약성 진통제류가 문제가 많이 되죠. 미국에서는 1년차 때 1개월 블럭이 있었고, 그래서 이때 경험을 이제 맛보기로 경험을 하고 나머지 연차 때 직접 환자를 보면서 마약류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뭐 한 2명 환자 보면 그중에 1명은 마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쉽게 발에 치이게,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2년차 때 보라매 병원에서 2개월 일하면서 알코올, 그러니까 술에 대한 뭐 디톡스하는 컨설트 경험을 몇 개를 했던 것 같고, 3년차 때는 이제 안드레아 병원 4개월 있으면서 그 인지행동 치료 참여를 했어요.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관련된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참여를 했는데 이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좋았던 경험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정말 다양한 곳에 가서 경험을 하는데, 이제 커뮤니티에 가서 지역 사회에 있는 클리닉에 가서 메사돈이나 이제 서브ок슨 클리닉에 가요. 이거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이제 관리할 때 쓰는 약인데, 이런 걸 이제 처방하는 클리닉에 가서 초진을 보는 경험을 하고, 이제 미국 보훈병원에 가서 그룹 치료라든지 AAA 그룹, 12단계 치료라고 그런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참관하는 것도 해보고,
오후에는 중독 컨설트 팀에서 하루에 이제 새로운 케이스, 한두 케이스 보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거든요. 조금씩. 또 입원을 위한 필수 검사에 소변 마약 검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환자가 어떤 예를 들어 초발 정신병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는 무조건 이 소변 검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마약 때문에 저렇게 된 건지 기저의 뇌의 문제 때문에 저렇게 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소변 검사가 기본 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서 소변 검사 해석하는 법을 처음 배웠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한국도 지금 생각하면 솔직히 그 며칠 동안 굉장히 문제가 있다가 좋아지는 분들은 뭔가가 약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저희가 그렇지 않다고 그냥 믿어서 그게 그랬던 것 같지. 만약 그때 소변 검사를 했으면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변 검사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입을 한국에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한국도 더 이상. 그래서 이제 그걸 인정을 하고 그 의료에도 이제 이런 걸 도입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는 수련 받으면서 그 motivational interviewing이라고 환자의 어떤 그 동기를 높이는 그런 인터뷰 스킬이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스킬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어떤 마약을 끊는 데에만 사용되는 인터뷰 스킬은 아니고 예를 들어 정신과 약을 먹다가 끊거나 정신과 약을 거부하거나 뭐 치료를 거부하거나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어서 저는 미국에서 이거를 처음으로 배워서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중독 정신의학은 미국에서는 1년짜리 펠로우십이 따로 있어요. 이것도 꽤 이제 인기가 있는 펠로우십이고 한국에서는 이게 펠로우십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확실히 나지가 않아요. 네, 외래 진료를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거 차이가 좀 큰 부분이거든요. 미국은 3년차 1년 내내 이제 12개월 동안 외래 진료만 봐요. 이게 왜냐하면은 졸업하고 사실 외래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병동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그냥 커뮤니티 클리닉에서 외래에서 진료 보는 사람이 훨씬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래 진료를 배울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은 미래에 이걸 할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대신에 한국에서는 이 기간이 되게 짧았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짬내서 내가 내 시간을 파가지고 이제 외래 환자를 보는 게 다였는데 뭐 4년차 때 잠깐 뭐 일반인 외래 진료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학병원에 인력이 부족해서 전공의를 이제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좀 아쉬운 분야예요. 한국에서는 졸업하고 이 전공의들이 주로 이제 외래 진료를 하거든요. 요새는 개업이 아주 붐이어서 한국에서도 개업하면 이제 굉장히 환자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제 동기들도 이제 개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개업을 75%뭐 66% 이렇게 개원을 하는 상황이면 사실 전공의 때 외래 진료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야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개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개업하고 나서 배우는 게 훨씬 많다고 해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초기에 그 개원의한테 치료받은 환자들은 좋은 케어를 못 받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private insurance setting,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사보험을 갖고 있는 환자가 오는 클리닉과 그렇지 않은 클리닉, 다운타운 클리닉에서 모두 일할 기회를 주긴 했는데 저는 그 사보험 세팅에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캠브리지 헬스 라이언스가 주로 가난한 환자들을 보는 그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펠로우십 2년 동안 그 환경에 있을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전공의 때는 좀 다른 환자분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프라이빗 인슈런스 세팅에서 1년간 일을 했고 원하면은 이거를 두 개를 믹스할 기회를 줬어요. 한국에서는 3차 병원에서만 외래를 봤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그 해화동 외래에서만 이제 환자를 봤었고
한국에서는 한 15명 정도 환자를 추적을 했고, 이제 2, 3년 차 때 조금씩 늘려서 이제 졸업할 때 그 정도를 봤던 것 같고, 미국에서는 한 3, 40명을 보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이제 한두 명씩 신환을 배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저한테 이제 이 환자에 대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제 플랜을 같이 세워서 이제 교수님이랑 환자랑 전공이랑 같이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90분간 초진을 보거든요. 새로운 환자를. 네, 한국에서는 새로운 환자를 받는 구조가 주로 이제 병동 환자를 보다가 이 환자는 내가 외래에서 보면은 교육적으로 좋겠다 하는 환자들을 많이 받고, 가끔씩 뭐 교수님 부탁으로 새로운 환자를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새로운 환자를 보고 나서 이렇게 이 환자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슈퍼바이저가 그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편하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 질문을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는 환경이었고, 더 배울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많이 놓친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저는 재지는 45분씩 봤었고, 이제 약물 치료하는 환자도 45분씩 봤어요. 그래서 30분 면담을 하고 15분 이제 의무 기록을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한국에서는 한 15분에서 30분 좀 더 짧게 재진을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1년 동안 매주 1시간씩 약물 치료 환자 관련한 슈퍼비전이 있었어요. 1대1로. 그러니까 교수님이랑 1시간 동안 이제 내가 그 일주일 동안 본 환자에 대한 궁금증을 적어놨다가 다 질문하고 이제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게 없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제 사이코테라피는 정신치료, 이제 상담치료인데 이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참고로 아셔야 되는 거는, 제가 미국에서 수련받은 University of Maryland Shepherd Pratt 프로그램이 정신치료가 굉장히 강한 프로그램이에요. 정신치료 교육이 강한 프로그램이라서 미국의 모든 프로그램이 이렇지는 않다는 것을 아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한국은 전문의 시험에 정신치료 케이스를 제출하는 게 필수예요. 이제 탐색적으로 하는 치료 20회기 이상, 1시간씩 이제 20번 이상 만난 케이스를 제출을 해야 돼서, 이게 20회를 못 채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 어떻게든 오게 만들어서 이 케이스를 지켜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이 되게 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환자가 나타나게 해야 되고, 약간 안 올 것 같으면 되게 걱정되고 이제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컸는데, 미국에서는 전문의 시험에 이게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안 돼서 진짜 내가 교육을 원하는 만큼 내가 편하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가짐이 되게 달랐던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전문의 시험 때 이제 녹음 파일을 제출을 해야 돼요. 환자랑 치료를 했던 거가 이제 진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녹음 파일을 권장을 했고, 1회 1시간 동안 이제 주고받았던 대화를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제출을 하면, 시험 당일날 교수님 두 분 앞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거를 방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시험이었거든요. 굉장히 떨렸던 기억이 나는데, 대신에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한국은 2년 차에서 4년 차 때 개인 정신치료 케이스를 몇 개를 이제 받아요. 그런데 2주에 이제 1시간씩 외부 슈퍼바이저가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계신 곳에 가서 이제 내 치료 기록을 갖고 가서 이제 도움을 받고 이제 그런 식인데, 제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세네 달에 한 번씩 슈퍼바이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1년 동안 보고 있는 환자인데 이제 3, 4개월마다 다시 이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막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좀 이제 일관성이 깨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게 아쉬웠고, 대신에 한국에선 미국에서도 경험 못한 뭐 납병동에서의 강박증, 뭐 이런 인지행동 치료, 또 우울증이나 불안 인지행동 치료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좋았고, 성 안드레아 병원에서는 사이코 드라마라고, 이게 연극을 통한 이제 정신 치료를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뭐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거였는데 한국에서 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떤 뭐 가족 치료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때 배운 스킬을 많이 써먹기도 하는데, 한국에서 북 리딩은 이제 정도원 교수님이라고 저희 때 이제 거의 저희를 교육하고 은퇴를 하신 그 정신분석가 선생님이 계신데, 당시에 북리딩을 이제 연차 합동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방식이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깨어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배움에 뭐 연차를 두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해서, 원하는 사람은 저녁에 남아서 같이 책 읽자 이래가지고 이 당시에 같이 북리딩을 했었는데, 이때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정도원 선생님께도 그때 배운 게 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배웠냐 하면 2년차 때 원하는 사람한테 정신치료 케이스를 줘요.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2년차 자체만으로 너무 바빠서 이걸 할 생각을 안 했는데, 뭐 몇몇 전공의들은 케이스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씩 치료를 하고, 또 일주일에 1시간씩 슈퍼바이저 만나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이제 이런 구조로 2년차 때는 됐고, 3, 4년차 때는 이제 실제로 케이스를 의무적으로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매주 1회 이상씩 만나는 환자를 3, 4명 항상 갖고 있게 이제 케이스를 주고, 이제 매주 2시간씩 외부 슈퍼바이저들이랑 이제 1대1로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케이스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상의를 했는데, 이 2명의 선생님들이 저의 경우에는 이제 2명의 선생님이 다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한 분은 이제 정신분석가였고, 한 분은 좀 더 이제 그 통합적인 그런 이제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 서로 다른 분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1시간이면은 이제 뭐 네 케이스를 보고 있다 그래도 뭐 한 분한테 이제 2케이스씩 의논을 하면은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의논을 하면서 정말 그분들의 사고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제 걸로 가져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이제 연말에는 이 중에 한 케이스를 골라가지고 4페이지 이상 되는 그 정신역동 그 이제 케이스를 제출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케이스를 어떻게 정신역동적으로, 정신분석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느냐, 이거 1년 동안 배운 거를 총 집대성해서 4페이지 이상으로 이제 제출하는 게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포뮬레이션 제출하는 게 한국에서는 전문의 시험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4페이지 정도를 자기가 줄글로 어떤 지식을 환자에 대해서 쓰면서 지식을 엮어낼 수 있으면은, 그거는 한 케이스를 그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4년 차는 제가 경험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3년 차 때 환자 일부를 유지하면서 이제 슈퍼비전도 계속 받고, 대신에 연말에 이제 8페이지짜리 이제 포뮬레이션을 작성을 하고, 이걸 토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 구연 발표를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었어요. 그래서 동기들 앞에서 내 환자에 대해서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발표하는 그런 경험을 해서, 사실 이 발표를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17명의 동기들의 발표를 서로 듣다 보면은 내 환자한테 적용하지 않았던 컨셉 같은 것도 이제 다른 친구들의 어떤 그 포뮬레이션에서 이제 들을 수가 있어서 교육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4년 차를 놓쳐가지고 이런 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의가 길어져서 좀 간단히 나머지는 넘어가 볼게요. 논문은 우선 한국은 전문의를 위해서 1저자 논문이 필수예요. 그래서 멘토를 배정을 받아서 5년차 때 논문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미국은 논문 작업이 필수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퀄리티 임프루먼트 프로젝트라고 병원에서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찾아서 그거를 이제 문제점을 찾고 개선점을 찾는 그런 사이클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랑 그런 게 좀 다르고, 3년차 때 강의를 몇 개를 들었는데 재밌었던 거는 멘토를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나를 지도해 줄 멘토를 어떻게 찾는지,
내가 좋은 이제 그 멘토와 멘티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멘토의 지식을 잘 받드는 그런 멘티가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가르쳐 줬고, 뭐 연구 이론이라든지 논문 작성법, 투고 방법 뭐 이런 것도 다 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4년차 때는 이제 일렉티브 시간을 사용을 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4년차는 건너뛰어서 제가 뭐 많이는 말을 못 하겠어요. 리서치 트랙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미국은 이미 레지던트 들어오기 전에 PhD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를 4년이 아니라 이제 6년, 7년, 8년을 다녀서 박사를 같이 딴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올해 의대를 다니는 대신에 등록금을 면제를 해줘요, 나라에서. 그래서 엄청 똑똑하고 굉장히 이제 생각의 흐름이 빠르고 뭐 이렇게 똘똘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리서치 트랙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레지던트 때부터 연구 역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임상 로딩을 얘네들한테는 좀 줄여주면서 연구 시간을 배정을 해주는데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은 수련의 핵심은 임상적인 거구나. 그리고 연구를 진짜 평생 할 애들은 따로 판을 깔아주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막 연구를 강제로 시키거나 이러지 않고 연구할 사람한테는 몰아주고 자원을 연구 안 할 사람은 뭐 임상을 더 잘하면 되지. 임상을 사실 잘하는 게 더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그게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거거든요. 어정쩡하게 임상도 잘 못하면서 연구에 시간을 투자하면 졸업했을 때 막상 내가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가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이렇게 그냥 할 사람한테 몰아주는 이런 구조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당직 시스템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 복잡해 보이는데 요약을 하면 한국은 1년차 때 일주일에 3일 당직을 섰어요. 24시간 당직인데 밤에 응급실 커버하고 병동 응급 그 관리하고 이제 응급 타과 컨설트를 보고 다음날 정상 근무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밤에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가능했던 거고 사실 잘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미국은 밤에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낮에 환자가 퇴원하면 밤에 그 빈 병상을 채우는 게 업무예요. 왜냐하면 12시 전에 환자를 입원을 시키면 이게 입원비를 하루치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공장처럼 돌아가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래서 당직의 업무가 빈 병동을 다 채우는 거예요. 신환으로. 한국은 입원해 있는 환자가 깬다고 신환을 밤에 안 입원시켰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잘 없어요. 그냥 빈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당직의가 계속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직 시작 전인데 빈자리가 5자리다 이러면 그날은 그냥 5명 입원이 오겠거니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환자 보면서 입원 노트 쓰고 이거를 하다 보면 아침에 와요. 왜 이걸 할 수 있느냐 하면 미국은 나이트 플로트라는 제도가 있어서 오후 8시에 출근해서 오전 8시에 퇴근하는 전공의가 있어요. 이제 2년차 때 제일 바쁠 때 이거를 1년에 한 4주 정도를 이것만 하는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에 출근해서 올빼미처럼 낮에 퇴근하는 이제 그거를 5일 연속하고 주말은 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한 달을 하는데 이거를 하는 동안 나머지 전공의들이 이제 낮을 책임지는 거예요. 밤에 한 명이 이제 죽어라고 일하면서 몰빵을 하고 이제 낮에 얘다 여기 내가 밤에 입원시킨 환자 이렇게 있는데 내 발표하고 집에 가서 잤게 하고 집에 가서 자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한 명이 밤에 엄청 고생하는 대신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 낮에 이제 삶의 질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이트 플로트가 있다. 대신에 이제 셰퍼드 프렛 쪽에서 일할 때는 24시간 당직이 있었어요. 24시간 당직이 없진 않고 이제 있는데
4일에 하루씩 이게 돌아가고 다음 날에 대신에 그 정상 근무를 빼줬어요, 낮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24시간 당직이 좋았거든요. 특히 목요일 당직이면 금요일부터 휴가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 쉬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여행도 가고 이럴 수 있어서 엄청 좋았던 것 같습니다. 3, 4년 차 때는 한국은 당직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당직이 있긴 한데 뭐 한 달에 한두 번 그리고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 가지고 그래서 낮잠 자고 이제 갈 수 있었어요. 당직에. 주로 업무가 후배 당직 업무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배가 입원이 너무 많아서 막 허덕이고 있어서 SOS를 청하거나 하면 가서 대신 한 명씩 봐주고 그리고 RN연차가 뭐 이제 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 잘 확신이 안 서면 이럴 때 가서 도와주고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수업은 핵심만 말하면 미국은 1, 2년 차 때는 반일이 수업만 하는 날이 있었어요. 낮에. 그리고 3, 4년 차 때는 일주일 하루 통으로 일을 전혀 안 했어요. 그날은. 한국에서는 수업이 밤에 있었어요. 일이 끝나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 그리고 또 뭐 북클럽, 뭐 무비나잇 이런 게 있었는데 원하는 사람만 미국에서는 했고 한국에서는 뭐 북클럽이 가끔 열리면은 뭐 의무적인 참여였죠. 왜냐면 교과서를 리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말을 안 하고 이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평가 부분은 좀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평가라는 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잘못할 때 위주로 교수님과 이제 그때그때 면담, 뭐 교수님 방에 가서 뭐 혼난다든지 뭐 주로 이런 쿠사리를 먹고 막 이런 거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문제 전공이었다고 되게 인정을 하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교수 회의에서도 아마 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같아요. 제 그런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해서 뭐 근무 태만이라든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제가 그런 의견을 들은 건 아니고 항상 뭐 술자리에 가면 뭐 이제 뒷소문처럼 이제 그런 게 들리고 막 이래서 왜 이거를 공식적으로 말을 못 해주나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게 너무 직설적으로 피드백이 들어와서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진짜 면전에 대고 이제 말해주는 기회가 있거든요. 매달 중순과 후반에 문서화가 돼요. 그 매달 중순에는 내가 너랑 2주 동안 일해보니까 이런 건 부족하고 이런 건 잘한다. 너가 남은 2주 동안 고쳐볼래? 이렇게 교수님이 말해주면 나머지 동안 2주 동안 고치면 마지막 피드백 시간에 너 이거 내가 말했더니 고쳤다. 너가 피드백을 잘 이제 받아들였다고 내가 적어줄게.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레지던트 교수가 상호 평가를 하고 다 문서화가 되고요. 레지던트 의대생도 서로 평가를 해요. 나중에 교수님 평가를 읽어보면 누가 썼는지 보통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써준 분들한테 나중에 추천서를 부탁하고 그분들이 나의 뭐 평생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인맥이 생기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전공의 수행평가는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는데 한국은 2년에 한 번 보고 미국은 매년 봅니다. 500문제 거의 하루 종일 보는데 전국 이제 평균 점수의 이하의 영역을 점수를 받으면 오답 노트를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작성하게 했었어요. 프로그램 디렉터 면담이 1년에 2회 있었고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저희 프로그램 디렉터 그 닥터 에런 라이트는 되게 이제 많이 전공의를 도와주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 힘든 거 없니? 뭐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첫 1년은 막 적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괜찮다고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있고 막 이러니까 프로그램 디렉터가 되게 많이 정신적으로나 뭐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나서 뭘 하냐 하면 6개월 동안 그 상호평가 받은 문서화된 거를 같이 읽으면서 대책 수립을 해요. 그리고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맥락 파악을 같이 하고 여기서 너무 문제가 커지면 막 진급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매년 2회 동안 Clinical Skills Exam이라는 CSE가 있었고 이거는 신환을 인터뷰를 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능력을 보는 그런 시험인데 이거를 매년 2회 교수님들이랑 하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문의 시험에 오랄 볼즈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를 전문의 시험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프로그램 자율에 맡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1년에 2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은근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또 퀄리티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ACGM이라고 수련 감독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온라인 설문지를 매년 전공의들이 하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요. 그래서 근무 조건, 뭐 교육질 이런 거를 계속 평가를 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되면 실사팀이 와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은 폐지가 되기도 해요.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학회 실사단이 있는데 전공의 일부를 직접 면담을 하고 학술이 아니라 학술 자료 기록을 확인을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휴가 및 봉급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달 한 250만 원 세금 떼고를 받았던 것 같고 2015년 기준이에요. 당직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1년차 때 돈을 제일 많이 받았고 많이 받는 달은 뭐 350, 400만 원까지도 받았던 것 같고 추석 이럴 때 좀 더 주고 이런 것도 있어서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액수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저런 뭐 건강보험 떼고 세금 떼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나면 매달 한 3,500불 정도가 들어오는데 수중에 2018년 기준이고 이게 한국보다 더 많아 보이는데 미국의 그 물가를 생각하면 이게 되게 적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티모어에서 그 원베드룸 아파트를 한 달에 렌트하는데 한 1,500불 정도를 내니까 우선은 이 중에 1,500불은 나가고 그 중에 뭐 자동차 보험 떼고 무슨 보험 떼고 하면은 막상 남는 게 없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까지 식구가 딸려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 좀 퍽퍽합니다. 당직비가 따로 없어요 또 여기에. 물론 3, 4년차 때 그 비자 문제가 없는 이제 여기 의대를 졸업한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추가 수입을 얻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못해서 되게 팍팍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펠로우지만 뭐 호봉이 올라간 정도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팍팍한데 지적으로 배운다는 유희에 이제 만족감을 얻으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말을 저는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네. 그리고 개인 휴가가 많아요, 미국은 대신에. 이런 거라도 많아야죠. 돈을 적게 주면. 그래서 개인 휴가가 20일이고 1년에 한국은 10일이었어요, 저 때는. 그래서 여름이랑 겨울에 한 번씩 휴가를 썼고 컨퍼런스 휴가가 며칠 있었는데 일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미국은 5일 정도 컨퍼런스 휴가를 주고 이거는 발표를 안 해도 줘요. 그러니까 참석만으로 5일을 주고 자기 개인 발표가 있으면 그거는 발표한 만큼 계속 줘요. 그거는 좋아서 그래서 발표를 많이 할수록 일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병가를 또 추가로 14일을 주고 또 졸업 후에 직장 인터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거 인터뷰하는 날 휴가를 줘요. 그래서 3, 4년 차 때는 맘만 먹으면 정말 많이 쉴 수 있어요. 본인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유학을 하면 미국 전공이 정신과 수련이 어떠냐? 전공이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다. 수련 기간이 짧다. 한국보다 1년 인턴 기간 1년 짧고 소아정신과 하면 1년 더 짧고 그리고 근무 시간은 짧으나 일하는 동안에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고 항시 교수님이랑 움직이면서 감시를 받는다. 좋게 말하면 슈퍼비전 시간이 길고 특히 정신치료 수련을 하는데 이 구조가 굉장히 용이하고 교수님의 어떤 사고 패턴이라든지 사고 흐름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다. 또 모든 케이스를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 바이오 사이코 소셜 포뮬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케이스를 전반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계속 배워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이걸 연습을 계속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완전 내게 되거든요. 이게 미국에서는 좋았던 것 같고 매 순간이 정말 평가 대상이다. 그리고 이거를 면전에 대고 피드백을 받는다. 중독 정신의학은 다양한 마약류를 경험을 한다. 수업 시간이 업무에서 자유롭게 보호된 시간에 낮에 진행된다. 연구는 선택이고 4년차 전공의는 전체가 일렉티브 기간이어서 원하는 걸 하면 된다. 그리고 필수 학술 발표라든지 북 리딩이 적고 다만 원하면 할 수 있다.
봉급이 굉장히 박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긴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뭐 편집을 하겠지만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